그날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날 좀 살려줘. 30년 동안 저를 하녀처럼 부렸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들었던 말 기억하세요? 너 같은 년은 거지 꼴 봐야 정신 차린다. 그 말씀 그대로 사세요. 이건 실화입니다.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퍼질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28의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남편 정민호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댁은 강남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박순희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딸처럼 아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야, 일어났어? 시어머니 아침 차려야지. 네. 지금 5시인데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겠어?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준비, 시아버지 출근 준비,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저녁 준비. 밤 10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님이 너무 심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하시고.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 며느리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만해.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남편은 언제나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혜야,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게요. 다시 끓이면 뭐해? 이미 망쳤는데? 정말 친정에서 뭘 배웠니? 너네 친정이 가난해서 그래.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야. 그런데 너 같은 애가 들어와서.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딸이야? 아들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4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 나왔네. 하지만 저에게 한 말은 달랐습니다. 지혜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아들 잘 키워야지. 며느리 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시어머니 시중 들고 집안일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지혜야, 내 발 좀 주물러줘. 오늘 등산 갔다 왔더니 피곤하네. 네, 어머님. 아, 그리고 내 옷 좀 빨아줘. 손빨래로. 세탁기로 돌리면 안 될까요? 안 돼. 이 옷 비싼 거야. 손으로 빨아야 해. 매일같이 손빨래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주물렀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지혜야, 너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시댁 생활 힘들지? 요즘엔 다들 독립하던데 너도 분가하지 그래? 남편이. 부모님 모셔야 한대. 그래도 너무 힘들어 보여. 몸 좀 챙겨. 하지만 몸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40대가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게 무슨 병원이야? 파스나 붙여. 며느리가 약골이면 어떡해?
결국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이제 시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외로울 거야. 네가 더 잘해야 해. 네,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인데 민호한테 다 줄 거야. 너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30년을 시댁을 위해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해 여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늘 밤에 봐요. 보고 싶어요. 여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지혜야, 나도 힘들었어. 집에 오면 엄마 눈치 보고 너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만 나도 사람이야. 좀 위로받고 싶었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들이 밖에서 바람 피우는 게 뭐 대수야? 남자들 다 그래. 네가 집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요? 그래, 너. 30년 동안 남편 잘 못 챙긴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위로받는 거지. 그 순간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30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민호랑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미쳤어? 이혼? 50살에 이혼하면 어디 가서 뭐 하게?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혜야, 정신 차려. 너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이제 와서 이혼이 뭐야? 밥 먹은 거요? 제가 30년 동안 어머님 밥 해드렸는데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이혼하면 너 재산 한 푼도 못 받아. 알아?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수진이랑 준호는? 다 컸어요. 알아서 선택하겠죠.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 이혼해요. 지혜야,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요. 이미 30년을 참았어요.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알아서 판단하겠죠. 지혜야,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50살 빈손으로 30년을 바친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친구 은숙이네 집에서 한 달을 묵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잘한 결정이야. 30년 참은 것만도 대단해. 고마워, 은수가. 네가 없었으면 어떻겠을지 몰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일자리부터 찾아야지. 하지만 50살에 30년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마트, 식당.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나이가. 젊은 사람 뽑으려고요. 경력이 없으셔서. 한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때 은숙이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아는 식당 주인 있는데 거기 주방 보조 구한대. 해볼래?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바로 면접을 봤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60대 할머니셨습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첫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번 돈. 월급을 받고 혼자 울었습니다.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3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진 것입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 수진이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아들 준호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어떡해. 엄마 보고 싶었어. 할머니랑 아빠가 연락하지 말래서 못 왔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엄마 편 들어줬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우리 집 난리 났어. 아빠 회사 망했어. 뭐? 아빠가 투자 잘못해서 회사 돈 다 날렸대. 그래서 집도 팔았어.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도 같이 사시는데? 요양원 가야 할 것 같아. 요양원? 응. 치매 증상이 시작됐대. 근데 돈이 없어서 요양원도 못 가.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괴롭혔던 시어머니.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요양원도 못 간다니. 엄마, 할머니가 엄마 찾으래. 날? 응. 도와달라고. 다음 날 수진이를 따라 옛집에 갔습니다. 아니, 옛집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큰 집은 팔리고 이제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오래간만이네요. 들어와. 거실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가구도 없고 대리석 바닥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앉아.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네. 나. 요양원 가야 해. 치매가 왔대. 그렇군요. 근데 돈이 없어. 민호가 회사 망해서.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응. 30년 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지금 와서 그 말씀을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제발 날 좀 도와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지혜야. 30년 동안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너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너 같은 년은 거지 꼴 봐야 정신 차린다. 그 말씀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 친정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말씀들이요. 지혜야, 그건. 어머님,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님 식사 준비하고 시아버님 출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제 인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혜야.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뭐라고 하셨죠? 하녀라고. 밥이나 축내는 년이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혜야. 어머님이 제게 하신 대로 어머님도 거짓골이 되어보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시죠. 제발. 지혜야.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만난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사장님의 신뢰를 얻어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은 원룸도 얻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 보금자리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리 배우고 싶어. 엄마한테 배울게. 그래, 우리 딸. 엄마가 가르쳐 줄게. 주말마다 수진이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준호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씨 맞으시죠? 저는 실버요양원 담당자입니다. 네, 맞는데요. 박순희 어르신 보호자이시죠? 아니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르신이 요양원비를 3개월째 안 내셔서요. 그건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아드님도 연락이 안 되고 계세요. 혹시 대신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니, 함께가 아니라 시달림을 당한 30년이었지. 며칠 후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쫓겨났대. 뭐? 요양원비를 못 내서. 지금 길거리에 계신데. 엄마 어떡해?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지혜야.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한테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아. 근데? 어머님, 그만하세요. 지혜야. 제발. 날 좀 살려줘. 난 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 지금은 초라하고 불쌍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제가 요양원비를 내드릴게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어머님이 30년 동안 저한테 한 일들을 요양원 사람들 앞에서 공개 사과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셨는지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일주일 후 새로운 요양원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원장님과 간호사들,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강당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순희 어르신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 며느리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를 학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28살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강요했고 밤 10시까지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 싱겁다, 맛없다. 매일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친정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하다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플 때도 병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며느리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 밖에서 위로받는다고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이 없고 병이 들었을 때 며느리에게 도와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요양원비를 대주고 저를 이곳에 보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내 인생을 망친 것.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절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혜야,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매달 요양원비 보내드릴게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앞으로 절대로 저나 수진이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알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는 작은 반찬 가게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결혼을 했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예쁘지? 그럼 우리 손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 고마워. 엄마가 강하게 살아주셔서 나도 용기가 났어.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시집 가서도 당당하게. 응, 엄마.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당당하게 살게. 아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야, 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여기 사람들이 다 좋아. 그리고 매일 기도해. 네가 행복하기를.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야, 나 진짜 미안해. 내가 30년 동안. 어머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혜야, 너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됐어. 예전에는 교만하고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어. 다행이에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 간호사님들한테도. 잘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착해. 나 같은 시어머니였으면 절대 안 도와줬을 텐데.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30년 동안 단련시켜 주셨잖아요. 덕분에 저 이렇게 강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계속 찾아올게요. 요양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응. 오랜만이야. 민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만나러 온 거야? 네. 고마워. 네가 엄마 요양원비 대주고 있다며. 지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30년 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됐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너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당연하죠. 이제 자유롭게 사니까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됐다. 너라도 행복해야지. 민호 씨는요? 나는 망했지. 회사도 망하고 재혼한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그때 너를 잡았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렇네요. 지혜야, 혹시 됐어요.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그럼 저 가볼게요. 지혜야. 네.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 준호에게 물을 줬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몰랐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아빠도 바람 피우고. 이제 알았구나. 엄마. 미안해. 나도 할머니랑 아빠 편만 들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나쁜 자식이야.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넌 잘못 없어. 그땐 몰랐으니까. 엄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천천히 하자.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응.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준호는 그날 이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처럼 편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요리 배워볼까? 엄마 가게 도와주고 싶어. 정말?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준호와 함께 요리를 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3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2곳으로 늘어났고 준호가 한 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괜찮았어. 그래? 잘했네, 우리 아들.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레시피 다 알려줘서. 수진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 엄마 닮았어. 요리 잘해. 그래? 할머니 유전자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강하게 살아줘서 나도 시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는 조금 진행되었지만 저를 알아봤습니다. 지혜야. 왔어? 네, 어머님. 오늘도 뵈러 왔어요. 고마워. 매번 와줘서. 당연하죠. 지혜야. 나 천국 가면 하나님께 용서 빌 거야.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어머님, 괜찮아요. 다 용서했어요. 정말? 네.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처음엔 몰랐어.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는 알아. 너는 천사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계속 찾아올게요.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씨,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세요. 빨리 오세요. 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어머님. 지혜야. 왔구나. 네, 왔어요. 고마워. 마지막까지 와줘서. 어머님, 힘내세요. 아니야.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어머님, 이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다 용서했어요.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내 인생 구원받았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내가
내 발 씻겨줄게.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전 남편 민호도 왔고 친척들도 몇 명 왔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어. 끝까지 엄마 모셔줘서 고마워. 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너 정말 착해. 나는 도저히 못할 일이야. 엄마가 마지막에 말했어. 지혜한테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5년은 행복했대. 다 너 덕분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수진이,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정말 대단해. 할머니한테 그렇게 못된 대접 받았는데 끝까지 모셔드렸잖아. 할머니도 사람이잖아. 마지막엔 뉘우치셨어. 엄마는 성자야. 아니야. 나도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그랬어? 응. 할머니가 무릎 꿇었을 때 정말 통쾌했어. 30년 동안 날 괴롭혔던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 진짜 복수는 할머니가 스스로 뉘우치게 만드는 거였어. 엄마. 그래서 요양원비 대주는 조건으로 공개 사과를 시켰던 거야. 할머니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어. 엄마 정말 대단해. 그리고 마지막 5년은 할머니도 변하셨더라. 진심으로 뉘우치시고 착하게 사셨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어. 할머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어. 지금 저는 63입니다. 반찬가게 3곳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10명이 있습니다. 준호는 한 곳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수진이도 가끔 도와줍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레시피 개발했어. 그래? 뭔데? 매콤한 닭볶음탕. 맛있어. 우리 아들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30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저는 강해졌고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은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대단해. 50살에 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겠을지 몰라. 나는 그냥 집만 빌려준 건데. 아니야. 그때 네가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그래도 넌 강했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모셔드렸잖아. 복수였어. 복수? 응.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더라. 깊은 말이네. 30년 동안 배운 거야.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을 쓰기로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엄마, 책 쓴대? 대박이다. 응. 나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무슨 내용으로? 3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엄마 스토리 진짜 드라마틱해. 책 잘 나올 것 같아. 6개월 동안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가기 전에 2시간씩 썼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 씨, 원고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스토리 요즘 많이 찾아요. 중장년 여성들한테 큰 공감을 얻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30년 후의 복수였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4060대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됐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지혜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요즘 고부 갈등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지혜 씨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떨렸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녀였고 밥이나 축내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처음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뉘우치고 변화하도록 도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용기 얻었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알았어요. 책과 방송 이후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성단체, 복지관, 대학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살에 이혼하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고시원에 살면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복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어느 날 전 남편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혜야,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너 방송 봤어. 책도 읽었고. 정말 대단하더라. 50살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성공하다니. 감사합니다. 지혜야, 나 정말 후회해. 그때 너를 잡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민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온기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지혜야, 나 요즘 혼자야.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동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 하나를 꺼내놓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혼했던 사람도 떠났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들은 이야기였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엔 네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어. 민호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이 차려져 있는 것도, 집이 늘 정돈돼 있는 것도, 엄마가 편안해하는 것도 네가 다 해주는 게 그냥 세상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저렸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곱씹어 지나온 기억이었으니까요.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겠더라.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 스스로에게도 놀라웠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늦었지.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알던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권위도 자신감도 사라진. 그저 나이 든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응. 당신이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저만이 아니에요. 알아. 당신 스스로한테도 미안해해야 해요. 남의 인생에 기대서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요. 응.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는 정말 강해졌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에 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깔끔한 이별이었습니다. 요즘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게 주방 불을 켜고 김지혜라고 적힌 앞치마를 두릅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찜 잘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한 냄비 더 끓여요. 직원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희생도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는 호칭.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지난번 그 멸치볶음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은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좋습니다. 내가 만든 것에 대해,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어느 주말 저녁, 수진이네 가족과 준호가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는 진짜 국보야. 외할머니 최고.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밥을 퍼주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참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를 지우지 않아도 되는 삶. 아이들이 웃고 나는 그 웃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 밤이 되면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30년 전 그 집에 들어갔던 28배 나를 그 아이에게 이제서야 말을 건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약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을 되찾게 될 거야.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누군가가 고개 숙이고 참으며 이게 내 운명인가 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끕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은 예전보다 훨씬 맑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희생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 김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